비 오는 어느 아침,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떠났다. 가방 하나, 우산도 없이. 딸과 사위는 창문을 닫았고 손녀는 그저 조용히 그림 한 장을 쥐고 서 있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그녀를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았다. 하지만 몇 달 후 그 여자가 돌아왔다. 바뀌지 않은 건 단 하나, 그녀의 침묵뿐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 안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숨어 있었다. 비가 내리는 서울의 아침이었다. 은희는 방 안 한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래된 아파트의 낡은 창문 너머로 회색빛 도시를 바라보며 그녀는 식지 않은 찬 밥 한 숟가락을 천천히 떠먹었다. 고요한 방 안에 오직 비 내리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가득 찼다. 작은 손이 그녀의 팔에 닿았다. 할머니, 나도 여기서 같이 먹어도 돼요? 손녀 서윤의 맑은 눈동자가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은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순간 부엌 문이 갑자기 열렸다. 엄마, 또 이러면 우리 다 늦잖아요. 지수였다. 은희의 딸. 말끝은 예의 있었지만 말투는 칼날 같았다. 서윤이, 엄마가 뭐랬어? 할머니랑 밥 먹지 말랬지. 거실 한켠에서 거울 앞 넥타이를 매던 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누가 자기 집인 줄 아나 봐. 거참, 식구들이 불편해 죽겠네.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낯선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투명한 존재가 되었다. 이삿짐이 없었다. 그날 전고 지수는 몇 벌의 옷과 약봉지, 그리고 오래된 스웨터 하나를 천으로 감싼 작은 가방 하나를 건넸다. 엄마, 우리가 알아본 고시원이 있어. 깨끗하고 조용한 데야. 지금 이 집에선 솔직히 다들 조금 힘들어. 엄마도 편하실 거야.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민주는 그 말을 받아 당분간 혼자 계시는 걔 서로를 위한 거니까요. 어머니라고 덧붙였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던 이웃들이 웅성거렸다. 저 집 할머니야? 쫓겨나는 거야? 진짜? 딸이랑 사위가 그랬다던데. 모두가 속삭였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다. 은희는 고개를 약간 숙였다.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고 조용히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천천히 닫히려는 순간 어린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울렸다. 할머니, 기다려요. 서윤이 그림 한 장을 손에 쥐고 뛰어왔지만 문은 바로 그녀 앞에서 닫혔다. 엘리베이터 바닥에는 빨간 리본이 흘러내렸다. 서윤은 그 리본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울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한 채 은희는 아파트를 나와 빗속으로 걸었다. 우산은 없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한 손으로 작은 가방을 감싸쥐고 다른 손으로 젖은 한복 자락을 쓸어 올리며 그녀는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그날 누구에게도 작별을 고하지 않았다. 미련도 눈물도 없었다. 대신 침묵이 있었다. 그 침묵은 그 누구보다도 크고 무거운 진실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짐 하나 줄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 짐 속엔 그들이 절대 감당하지 못할 진실이 들어 있었다. 비가 그치고 며칠이 흘렀다. 은희는 서울의 북동쪽 중랑구에 오래된 주택가에 자리한 허름한 고시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젊은이들보다는 노인들과 독거 중년 여성들이 조용히 살아가는 마치 도시의 그림자 같은 장소였다. 복도는 좁았고 벽지는 오래된 담배 냄새와 습기로 물들어 있었으며 창문은 깨끗한 하늘 대신 옆 건물 벽에 딱 붙어 있었다. 그러나 은희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짐을 풀고 자신의 작은 방 안을 정돈한 뒤 말없이 침대 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 무언가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낡은 천 가방 안쪽을 더듬어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세월의 흔적이 짙게 묻은 오래된 나무 상자였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노랗게 바랜 종이 다발,
오래된 계약서, 봉인된 편지, 그리고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꺼내 펼쳤다. 도장을 찍은 종이들은 대부분 복잡한 기업 계약서들이었고, 한쪽 구석에는 한강개발, 천군산업, 부동산 공동 소유권이라는 문구들이 선명했다. 이 모든 것은 누구도 몰랐던 은희가 한때 직접 조언을 했던 대기업들과의 연결고리였다. 그녀는 남편이 생전의 대학 교수였던 덕분에 그의 연구와 강의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많은 회의와 자문에 참여했고, 그것이 결국 그녀만의 이름으로 남은 문서들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은희는 이 서류들을 꺼내본 적이 없었다. 이사와 삶의 굴곡 속에서도 이 상자만은 항상 그녀의 곁에 있었다. 아무도 그녀가 그렇게 많은 재산과 정보를 가졌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녀 역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왔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신념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은 무너졌다. 그것도 딸의 손에 의해. 손녀의 눈앞에서 은희는 작은 노트북을 꺼내들었다. 무릎 위에 올려둔 채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천천히 두드렸다.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 오랜만에 다시 로그인한 계좌에서 그녀는 아직 유효한 몇 개의 부동산 계약과 주식 소유 명세를 확인했다. 이름은 모두 윤은희로 되어 있었고,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한 건물의 주소가 그녀의 시선을 오래 붙잡았다. 그것은 바로 민준과 지수가 현재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였다. 세상은 아이러니했고, 그 누구보다 그녀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순간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조용한 결심 하나였다. 복수라기보다는 스스로를 더는 감추지 않겠다는 결심. 오랫동안 모른 척했던 자신에게 이제는 진실을 되찾아야 할 시간이 온 것이었다. 그녀는 다시 봉투 하나를 꺼내어 오래된 친구이자 법률 대리인이었던 강병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강 변호사는 남편과 함께 수십 년간 신뢰를 쌓아온 인물로 그녀가 가장 믿는 사람이었다. 그동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요청하는 순간이었다. 한편 같은 시각,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민주는 와인을 따르며 지수에게 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는 최근 계약이 성사되었고 새로운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했다고 자랑했다. 지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다. 어쩐지 너무 순조로웠다. 너무 빠르게 일이 풀리고 있었다. 그 불안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서명했던 몇몇 서류 속에는 눈에 띄지 않게 윤은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녀는 여전히 그 건물의 공동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수와 민주는 그것을 몰랐다. 그들은 할머니가 한글도 제대로 못 읽고 숫자에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가 모든 걸 넘겨줬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중랑구의 고시원 창문으로는 아직도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은희는 서류들을 정리한 뒤 침대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미세한 미소가 스쳤다. 작고 고요한 미소. 마치 누군가와의 오래된 약속을 다시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 약속은 아마 그녀 자신에게 한 것이었을 것이다.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약속. 더는 누군가의 그림자 안에서 사라지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그 고시원의 한복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한 여자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중랑구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은희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검은색 장갑을 낀 손으로 외투 깃을 여미며 택시에서 내렸다. 택시는 서울 중심부 종로구의 조용한 뒷골목에 그녀를 내려주었고, 그곳엔 오래된 한옥이 하나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누가 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곳이었지만 이 집은 은희가 몇십 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름 하나를 간직해 온 장소였다. 강병호,
남편의 대학 동기이자 오래된 법률 대리인이었다. 은희는 낮게 걸린 종을 울렸다. 몇 초 후 문이 열렸고 중년을 훌쩍 넘긴 노신사가 나타났다. 강병호는 그녀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오래된 침묵과 오래된 존중이 마당에 감돌았다. 그녀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섰고 두 사람은 익숙한 동선으로 방 안에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찻주전자가 김을 올리고 있었고 두 잔의 차가 조용히 따랐다. 다도와도 같은 이 순간은 겉보기에 단순한 재회의 장면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 묻어둔 수많은 결정의 무게가 있었다. 차를 마신 후 은희는 천천히 자신의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놓았다. 그것은 오래전 남편과 함께 작성했던 공동자산 계약서였다. 그 안에는 단순한 재산 목록이 아니라 구체적인 권한, 분배와 공동 소유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줄, 사람들이 쉽게 지나칠 법한 한 문장이 있었다. 공동 명의자 중 생존자가 요청할 경우 소유권 사용 권한을 재조정할 수 있음. 이 문장은 강병호에게 즉각적으로 의미를 전달했다. 그가 오래전 직접 작성했던 조항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한 건물을 가리켰다.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한 고급 주상복합 건물. 바로 지금 지수와 민준이 살고 있는 아파트였다. 은희는 이제 그 건물의 공동 소유자로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강병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챙겼다. 그리고 조용히 보관 중이던 다른 문서를 함께 꺼내어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민준이 최근 서명한 부동산 매입 계약서도 있었다. 그는 강씨 재단 명의로 건물 일부를 매입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재단은 은희의 명예 아래에 관리되고 있었고 그는 그녀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식 소유권을 확정할 수 있었다. 민준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은희는 그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복수심에 휩싸인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진실을 다시 자신의 손에 쥐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차를 다 마신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병호는 그녀를 마당까지 배웅했고 눈 내릴 듯한 겨울 하늘 아래서 두 사람은 오래된 약속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 길,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남편과 함께 집을 처음 구했던 날, 지수가 태어났던 날, 손녀 서윤이 첫 걸음을 뗐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단편적으로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른 장면은 복도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서윤의 눈빛이었다. 맑고 따뜻했지만 어른들의 말에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눈빛. 그 눈빛은 이제 은희에게 남은 마지막 이유였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싸움은 누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어야 한다. 그녀는 그동안 너무 오래 침묵했고 너무 오래 사라져 있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눈물이 아니라 존재로 말할 때였다. 그녀의 가방 속에는 더 이상 옷가지나 약봉지가 들어있지 않았다. 대신 수십 년간 모아둔 권리와 신뢰, 그리고 흔들림 없는 결심이 들어있었다. 그 결심은 곧 한 건물의 미래를, 한 가족의 균형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목소리를 흔들고 있었다. 서울의 오후는 흐렸고 도로에는 차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지만 은희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뚜렷한 방향성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더는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겨울의 끝자락이 닿은 서울,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은희는 베이지색 코트를 걸치고 조용히 강남구 도산대로로 향했다. 거기엔 수십 층으로 솟아오른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었다. 외관은 유리로 덮여 있었고 입구에는 블랙 슈트를 입은 안내원과 자동 회전문이 그녀를 마주했다. 바로 그곳에 그녀의 딸과 사위가 살고 있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녀 역시 그 건물의 공동 소유주였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소유주로서가 아니라 손님처럼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당당하게 출입구를 지나 로비로 들어섰고 아파트 관리실 옆 작은 안내 데스크에서 안내받는 척하며 로비를 둘러보았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공간은 그녀의 추억과 배신이 동시에 쌓인 곳이었다. 그때 유니폼을 입은 청년이 문 쪽을 닫고 있었다. 그는 약간 헝클어진 머리에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고 움직임은 성실해 보였다. 이름표에는 정경수라고 적혀 있었다. 은희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작은 캔커피를 건넸다. 청년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며칠 뒤 은희는 그 건물 근처 작은 제과점에서 만든 찹쌀떡 한 상자를 들고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도 그녀는 조용히 정경수에게 다가가 작은 미소를 건넸고 그는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다. 둘 사이엔 대화가 없었지만 눈빛으로 신뢰가 쌓여갔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고 어느 날 비가 오는 오후 경수는 은희에게 우산을 건네며 작은 쉼터로 안내했다. 그곳은 관리사무소 뒤편의 휴게 공간으로 아파트 직원들만 사용하는 장소였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공간은 은희에게 놀라운 정보의 보고가 되었다. 경수는 은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며칠 전 지수와 민준이 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과 날카로운 언쟁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그 대화 속에서 소유권과 이전 등록이라는 단어들이 흘러나오는 걸 들었다고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은희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입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은 깊은 확신이 되었다. 며칠 뒤 경수는 은희에게 또 다른 정보를 건넸다. 민준이 몇 달 전 지하창고 공간을 불법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은희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사소한 부정이야말로 큰 사건의 전조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경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다시 찻집에서 만든 따뜻한 유자차와 편지를 건넸다. 편지에는 진심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는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다. 이후 은희는 자주 이 건물 근처를 산책하는 척하며 방문했다. 경비들과 인사를 나누고 근처 상가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이 공간 안의 공기와 사람들, 흐름을 익히기 시작했다. 겉보기엔 그저 노년의 일상이었지만 사실은 하나씩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조용한 준비였다. 그녀는 정경수라는 이름 없는 경비원을 통해 누구보다 깊게 이 아파트의 내부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경보음이 울렸고 은희는 일부러 그쪽으로 걸어갔다. 경수는 문제를 해결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둘 사이엔 말이 없었다. 하지만 눈빛은 분명했다. 이제 그 둘은 어떤 형태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 서울의 겨울은 느리게 지나가고 있었고 그 속에서 은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복수도 아닌 정의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한 조용한 여정 속에서 그녀는 이름 없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점점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움직이고 있었다. 이른 봄의 서울은 여전히 차가운 공기를 머금고 있었지만 햇살은 분명히 더 길고 따뜻해지고 있었다. 은희는 검은색 모직 코트에 작은 화분을 들고 조용히 다시 그 거리를 걸었다. 그 거리, 딸과 사위가 사는 아파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상가 골목. 대부분의 가게는 프랜차이즈로 바뀌었지만 모퉁이 하나에만 낡고 문 닫힌 채 방치된 작은 꽃집이 있었다. 먼지가 쌓인 유리창과 녹슨 철문. 그곳이 은희의 눈길을 붙잡았다. 그날 오후 은희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다. 그 꽃집은 몇 년째 빈 상태였고 임대 계약도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 모두가 장사가 안 되는 자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희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사인했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손수 청소 도구를 챙겨 꽃집 안으로 들어섰다. 벽에는 곰팡이와 오래된 광고 전단지가 붙어 있었고 땅바닥은 마른 낙엽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하나씩, 조용히, 묵묵히. 그녀는 공간을 정리했다. 버리지 않고 닦았고,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마치 오래된 자신을 치유하듯이. 며칠이 지나고 동네 사람들은 궁금증을 품기 시작했다. 그 꽃집에서 매일 작은 화분이 하나씩 바깥으로 나오고 있었고, 문 앞에는 유자차 한 잔과 다정한 인사가 적힌 메모가 놓여 있었다. 꽃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닮았다. 은희는 상호를 걸지 않았다. 간판도 달지 않았다. 오로지 꽃과 흙과 향기로 사람을 맞았다. 그녀는 주로 시장에서 남은 꽃들을 사서 다듬었고, 유통기한이 지난 화분들을 되살렸다. 고객이 거의 없었지만 지나가던 노인들이 종종 들어와 말을 걸기 시작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차를 마시고 갔고 작은 아이들이 구경하러 들어왔다. 그때 동네를 돌아다니며 화분을 배달하던 한 여성이 은희의 가게에 들어왔다. 그녀의 이름은 혜진이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이어가던 조용하고 씩씩한 여성이었다. 혜진은 은희에게 자신이 직접 기른 봄철 들꽃을 보여주며 혹시 함께 꽃가게를 꾸려볼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여인의 작은 동맹이 시작되었다. 서로 다른 세대, 다른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은 꽃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꽃집 근처의 주민들이 점점 은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어느 날 아침 지수가 그곳을 지나가다 멈춰 섰다. 그녀는 처음엔 놀란 표정으로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고 곧이어 고개를 돌리며 냉소를 띄었다. 그날 밤 민준과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지수는 엄마가 저런 꼴로 자존심을 붙들고 산다며 비웃었다. 그녀는 은희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고, 민준은 당장이라도 건물 측에 항의하겠다고 했다. 그들이 몰랐던 건 바로 그 건물 역시 은희의 소유 안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후 꽃집 입구에는 누군가가 남기고 간 메모가 붙어 있었다. 여기서 꽃이 자랄 수 있을까요? 여긴 너무 타버린 마당 같아요. 은희는 그 메모를 조용히 떼어내어 가게 안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화분 하나를 놓았다. 이름 없는 들국화였다. 그날 이후 은희는 가게 앞에 꽃이 자라는 곳이라는 작은 송글씨를 써붙였다. 간판은 아니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다. 정경수도 가끔 짧은 시간 짬을 내어 꽃집에 들렀다. 그는 말없이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고 고장난 전등을 갈아주었다. 은희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묵묵히 고마움을 전했다. 서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어떤 신뢰가 그들 사이에 자라고 있었다. 마치 마당 한켠에서 자라나는 작은 풀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견고한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신뢰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꽃집은 단순한 상점이 아닌 작은 쉼터가 되었다. 지친 하루를 마친 사람들이 잠시 숨을 돌리는 곳, 조용히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공간. 은희는 그곳에서 자신의 존재를 다시 피워내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누구는 꽃을 사고, 누구는 그냥 앉아만 있다 갔다. 그리고 모두가 말없이 한 가지를 느끼고 돌아갔다. 그곳엔 무언가 진짜가 있었다는 걸. 봄비가 며칠째 내리던 4월의 중순, 서유는 학교에서 특별 과제를 받았다. 우리 동네의 숨은 이야기를 주제로 짧은 영상을 만들라는 과제였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유명한 카페나 벽화 골목, 트렌디한 가게들을 찍을 계획을 세웠지만 서유는 어디선가 익숙한 향기와 기억을 떠올렸다. 한 달 전쯤 우연히 지나가던 골목 어귀에서 본 꽃가게. 그곳엔 말없이 웃어주던 한 노인이 있었고 자신이 어릴 적 자주 듣던 자장가의 냄새가 났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 계속 마음 한 켠에 그 가게를 담아두고 있었다. 학교가 끝난 날, 서유는 혼자 스마트폰을 들고 꽃가게로 향했다. 가게 앞에 서서 망설이던 그녀는 유리창 너머에서 꽃을 정리하던 은희를 발견했다. 은희는 그녀를 못 본 척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손끝은 멈추지 않았다. 서유는 조용히 촬영을 시작했다.
작은 가게 안에는 송을씨로 적힌 메모들이 붙어 있었고 벽에는 들꽃 그림이 걸려 있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어왔다 나갔고 노인은 한 명 한 명의 손에 작은 꽃을 쥐어주고 있었다. 말보다 손동작이 많았고 음악 대신 바람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 영상 속에는 말 없는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 서유는 그날 밤 영상을 편집했다. 특별한 기술은 없었지만 장면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았다. 은희가 조심스레 흙을 털어내고 꽃대를 다듬고 웃음을 머금은 채 아이에게 화분을 내어주는 모습. 영상의 끝에는 이렇게 적혔다. 이 골목에는 꽃보다 따뜻한 할머니가 살고 있어요. 이름은 모르지만 마음은 느껴져요. 영상은 다음 날 학교 프로젝트 발표회에 상영되었고 예상치 못하게 큰 반응을 얻었다.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화면에 빠져들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저런 분이 우리 동네에 있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상은 학교에서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가 그것을 SNS에 올렸고 금세 온라인상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이름 없는 꽃집 할머니, 서울의 마지막 인심, 우리 엄마가 보고 울었어요. 같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영상은 수십만 뷰를 넘겼고 각종 지역 뉴스에서도 소개되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꽃가게를 찾기 시작했고 가게 앞에는 작은 줄이 생기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꽃을 사러 왔고 누군가는 그냥 말을 건네러 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 공간은 어느새 동네의 작은 성지처럼 변해갔다. 지수는 영상을 처음에 가볍게 넘겼지만 댓글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 눈빛이 내가 어릴 때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봤던 그 눈빛과 닮았어요. 무심코 화면을 켜고 재생한 순간 그녀는 멈췄다. 화면 속 익숙한 뒷모습, 꽃을 다듬는 손, 그리고 그 미소. 지수는 화면을 확대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그 노인은 자신의 어머니 윤은이였다. 당황과 당혹, 그리고 이상한 분노가 동시에 몰려왔다. 그녀는 손끝으로 화면을 넘기며 주먹을 쥐었고 곧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은 이미 지역 카페에도 뜨고 있다고 말했고 우리 이미지에 안 좋으니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치란 것이 무엇일 수 있을까? 영상은 사람들의 감정을 흔들었고 이미 각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상태였다. 누군가는 은희에게 익명으로 카드를 보냈고 누군가는 먼 지방에서 꽃을 주문하며 편지를 함께 넣었다. 가게 앞에는 언젠가 꼭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 덕분에 울었습니다. 같은 쪽지들이 붙기 시작했고 꽃보다 더 많은 마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은희는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꽃을 다듬고 차를 내렸다. 서윤이 찍었다는 것도 처음엔 몰랐다. 그러나 어느 날 꽃가게 문 앞에 놓인 작은 봉투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낯익은 글씨체를 보았다. 할머니, 다시 보고 싶었어요. 항상 뒤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은희는 눈을 감았다. 짧은 한숨과 함께 오랜 시간 잊고 있던 감정이 천천히 그녀의 가슴 속을 적셔왔다. 세상은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진심은 말 없이도 사람을 움직였다. 말보다 꽃 한 송이, 눈빛 하나, 손끝의 떨림이 더 깊게 닿을 때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의 한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의 딸이 찍은 영상이 어머니의 존재를 세상에 다시 피워내고 있었다. 서울 하늘이 다시 무너질 듯 쏟아지던 5월의 첫 월요일, 은희는 여느 날처럼 새벽부터 가게에 나와 꽃잎에 맺힌 먼지들을 손끝으로 털고 있었다. 전날 내린 비로 진열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바닥에 놓인 화분들 사이로 흙냄새가 은은히 피어올랐다. 그녀는 장갑도 끼지 않은 채 흙을 만지며 천천히 손길을 움직였다. 눈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생각은 머나먼 기억 속으로 떠다니고 있었다. 그날도 지금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고 지수는 고작 9살이었다. 가게 문이 천천히 열리며 빗소리보다 날카로운 힐굽 소리가 이어졌다. 은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 미세한 향수 냄새, 걸음의 템포, 그리고 문을 닫는 조심스러운 소리. 지수였다. 그녀는 우산을 한쪽에 접고 젖은 옷자락을 정리한 뒤 가게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다. 은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딸의 목소리를 기다리지도 설명을 바라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주전자에 물을 붓고 2개의 찻잔을 꺼내어 상 위에 올렸다. 차가 끓기까지의 그 짧은 시간은 마치 수십 년처럼 느껴졌다. 지수는 짧은 숨을 내쉬며 꽃들을 둘러보았다. 그중 한 화분에 시선이 멈췄다. 유리병 안에 심어진 작은 수국이었다. 그 수국은 그녀가 어릴 적 엄마와 함께 뒷마당에 심었던 꽃과 닮아 있었다. 어린 시절의 봄, 아버지가 책을 읽고 엄마가 물을 주던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그 시절의 엄마는 손등의 흙이 묻어도 웃는 얼굴이었고 늘 등 뒤에서 자신을 감싸 안아주던 사람. 하지만 지금 눈앞의 여인은 그때와는 다른 고요함을 품고 있었다. 상처를 말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한 여인이었다. 차가 조용히 우러났고 은희는 찻잔을 건넸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손끝이 살짝 떨렸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그 찻잔을 바라보다가 결국 들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다. 가게 안은 조용했고 밖에서는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지수가 아닌 문 앞에 서 있던 민준이었다. 그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을 꺼냈다. 영상으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타격을 입었고 고객들의 문의가 줄고 있으며 가족 문제가 회사 브랜드에 좋지 않다는 말이었다. 은희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찻잔을 천천히 들어 자신 앞에 놓고 차를 마셨다. 마시는 동안에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민준의 말이 끝났을 때에도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민준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말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것이 민준의 자신감과 논리를 부수고 있었다.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한 채 발끝만 쳐다보다가 끝내 먼저 문을 나섰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의자에 앉으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은희는 그 순간 작은 종이 봉투를 꺼내 상 위에 올렸다. 그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지수가 초등학교 입학 첫날, 비 오는 날씨에도 무릎 담요를 덮어주며 학교 앞에 서 있었던 은희의 모습이 담긴 사진. 그날 지수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사진이었다. 은희는 말없이 봉투를 밀었다. 그리고 다시 꽃잎을 정리하는 손길로 돌아갔다. 지수는 봉투를 들고 일어섰다. 말없이 그저 고개를 숙이고 가게 문을 열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빗소리가 다시 크게 들렸다. 은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거기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딸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오래전 사라졌던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걸. 그것은 후회였고 혼란이었고 아주 오래전 무심코 꺾어버린 사랑의 줄기였다. 서울의 빗소리는 밤이 될수록 더 깊어졌고 은희는 그 가게 안에서 조용히 꽃을 손질하며 자기만의 속도로 감정을 다듬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녀의 세계는 오직 향기와 온도 그리고 오래된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날 비가 다시 내렸다는 건 어쩌면 무언가가 다시 시작된다는 징조였는지도 모른다. 다만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피어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비가 멎은 서울의 오후는 유난히 무거웠다. 습기 섞인 공기 사이로 아직 젖은 아스팔트가 햇빛을 받아 번들거렸고 도시 전체가 조용히 한숨을 쉬는 듯한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은희는 꽃가게 안에서 자그마한 노트를 꺼내 들고 있었다. 얇은 노트 표지에는 서윤일기라는 글씨가 연필로 흐릿하게 쓰여 있었고 페이지 사이에는 아이가 그린 색연필 그림이 몇 장 끼워져 있었다. 하나는 빨간 리본을 단 여자아이와 하얀 머리의 할머니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은희의 손끝은 아주 잠깐 멈췄다. 그리고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기억 속의 시간은 은희가 사위 민준과 함께 살기 시작한 어느 겨울밤으로 되돌아갔다. 그날 민준은 술에 취해 들어왔고 은희는 지수가 끓인 국을 두고 있었다. 테이블에 앉은 민준은 무심한 말투로 말했다. 이 집엔 왜 항상 당신 어머니가 있는 거죠? 지수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지만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는 작지 않았다. 그날 이후 민준은 종종 은희가 사용하는 전기를 아낄 것을 요구했고 냉장고 속 반찬이 많다며 짜증을 냈으며 우리 가족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말끝마다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는 말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점점 그녀를 밀어내는 의도였다는 걸 은희는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아팠던 건 지수의 침묵이었다. 민준이 냉담한 말을 쏟아낼 때마다 지수는 단 한 번도 은희의 편에 서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피하거나 핸드폰을 확인하며 그 자리를 넘겼고 어색한 미소로 상황을 무마했다. 어느 날 은희가 용기를 내어 딸에게 물었다. 지수야, 엄마가 여기 있는 게 너무 불편하니? 지수는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그냥 이 집은 엄마보다는 우리가 중심이 돼야 하잖아. 엄마는 너무 조용해서 가끔 거슬려.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롭게 은희의 가슴에 꽂혔다. 조용해서 거슬리는 존재라니. 한때 온 삶을 바쳐 키운 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후 은희는 스스로 말수를 줄였고 방문도 조심스럽게 열고 닫았다. 밤에는 기침조차 삼켰고 새벽에는 발 뒤꿈치를 들고 걸었다. 마치 누군가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살아야 하는 벌이라도 받은 듯했다. 그 시간 동안 그녀의 내면은 말없이 무너졌고 겉으로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점점 더 작아져 갔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손녀 서윤이 은희의 방으로 들어왔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그림을 그리던 서윤은 살며시 속삭였다. 할머니는 향기 나는 사람이야. 꽃 냄새처럼 좋아. 그 한마디에 은희는 처음으로 울음을 참지 못했다. 아이의 말은 거짓이 없었고 그 짧은 문장은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깊게 마음에 남았다. 그날 이후 은희는 자신에게 다시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침묵하며 살아야 했을까? 그러고는 자신의 삶을 하나씩 돌아보기 시작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지수의 곁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모든 걸 내려놨고 그 사명감은 어느 순간 의무가 되었으며 의무는 곧 무시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딸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를 없애는 일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며칠 후 꽃가게를 정리하던 은희는 경수에게서 작은 USB 하나를 건네받았다. 경수는 며칠 전 폐쇄회로 CCTV 수리를 하던 중 오래된 복사본 영상들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중 하나가 우연히 그녀의 눈에 띄었다. 그것은 은희가 집을 떠나던 날 복도에서 벌어진 모든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다. 지수의 무표정, 민준의 비웃음, 은희의 고개 숙임, 그리고 서윤이 울면서 손에 들고 있던 그림. 경수는 그 영상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대로 복사해두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은희는 USB를 가방 안에 조용히 넣었다. 그녀는 그 영상을 보지 않았다. 굳이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그날의 감정은 손끝에 남아 있었고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영상은 단지 기억의 조각이 아니라 언젠가 드러나야 할 진실의 한 장면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회피해온 죄책감과 마주하는 열쇠가 될 것이며 아직 알지 못한 사실을 직면하게 만들 무언가였다. 서울의 봄은 천천히 꽃잎을 피워가고 있었고 은희는 다시 손에 흙을 묻혔다. 말은 여전히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침묵은 예전과 달랐다. 이제 그것은 숨음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더 이상 무시받지 않기 위한, 자신의 존재를 지켜내기 위한 단단한 방식이었다. 5월의 마지막 주 서울의 밤은 후텁지근한 공기를 머금고 있었고 그 더운 기운 속에서 사람들의 감정도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은희는 조용히 집무 책상에 앉아 오래된 만년필을 들고 편지를 쓰고 있었다. 글씨는 작고 단정했으며 내용은 짧고 굵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옆에는 날짜와 서명이 또렷하게 적혔다. 서류를 모두 봉투에 넣은 은희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시계를 바라보았다. 밤 6시. 이제 곧 오랜 침묵의 밤이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은 입주민 대표 회의가 있는 날이었다.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는 법인 측이 수개월째 민준의 경영 스타일에 대한 불만을 수렴한 결과 긴급하게 열린 특별 회의였다. 명목은 단순한 관리 문제 보고였지만 실상은 입주민들이 느끼는 부정적 분위기와 금전적 이상, 징후에 대한 공식 질의 자리였다. 아파트 지하 회의실에는 40여 명이 넘는 입주민들이 모였고 그 중에는 언론사 기자로 일하는 주민도, 회계 전문가도, 조용히 지켜보는 젊은 부부도 있었다. 회의는 무겁게 시작되었다. 관리비 명세서의 불투명한 항목, 창고 공간 불법 사용, 수의 계약이 반복된 공사 내역 등 질문이 이어질수록 민준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는 전문적인 어휘로 반박했지만 자료의 불일치와 근거 없는 항목들에 대한 의혹은 피할 수 없었다. 회의가 중반을 넘기며 분위기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그러던 순간 한 입주민이 손을 들고 말했다. 그런데 이 건물의 공동 소유주가 또 한 명 계신 걸 알고 계셨나요? 모두가 잠시 숨을 멈췄다. 민주는 놀라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그런 말은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그때였다. 조용히 문이 열리고 은희가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평소처럼 깔끔한 베이지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얇은 파일 하나를 들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민주는 처음엔 그녀를 믿지 못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고 곧이어 당황과 분노가 교차하는 얼굴을 보였다. 지수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회의실 한쪽 구석에는 눈을 크게 뜬 채 책가방을 맨 소녀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서윤이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녀는 혼자 그 자리에 들어와 있었다. 은희는 말없이 회의 테이블 앞으로 나아갔고 파일을 열어 서류를 꺼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동소유 계약서, 1998년도 계약갱신 동의서, 모든 문서는 원본이었고 변호사의 공증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모든 증거는 단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다. 이 아파트, 단지 내 특정 동 전체의 공동 소유주는 바로 윤은이라는 사실. 입주민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고 몇몇은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할 말을 잃었다. 은희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대신 서류를 하나하나 테이블 위에 올리고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시선은 민준에게 향하지 않았다. 그 대신 맨 뒤에 앉아있던 서윤을 향해 시선을 보냈다. 둘 사이에는 단 한마디의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무언가 단단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서윤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다. 그 작은 손에는 어쩌면 어른들보다 훨씬 더 복잡한 감정이 들어있었는지도 몰랐다. 회의는 그날 밤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겼다. 민주는 해명할 기회를 요구했지만 이미 입주민들의 분위기는 돌아서 있었다. 일부는 그동안 왜 이런 정보가 숨겨졌냐며 분노했고 몇몇은 은희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그녀는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모든 것을 내려놓듯 서류를 정리하고 회의실을 나섰다. 그녀가 나가고 몇 분 뒤 서윤은 의자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달렸다. 회의실을 빠져나온 그녀는 비 오는 밤거리로 나서 은희를 향해 뛰어갔다. 할머니는 천천히 걷고 있었고 손에 들려있던 서류 가방은 촉촉하게 젖어가고 있었다. 서윤은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은 더 이상 작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대로 한동안 서 있었다. 말없이 한밤의 서울 거리 한복판에서. 그날 밤 어떤 비밀은 파헤쳐졌고 어떤 관계는 처음으로 진실의 바닥에 발을 디뎠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진실을 드러낸 사람이 분노로 외친 이가 아니라 끝까지 침묵을 지킨 여인이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크고 무거운 울림을 회의실에 남겼고 민준과 지수는 처음으로 진짜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색빛 안개가 낀 이른 아침, 은희는 꽃가게 문 앞에 놓인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조심스레 주워들자 그 안에는 익숙한 붉은색 리본이 들어있었다. 손끝에 닿는 순간 모든 감각이 한 시점으로 되돌아갔다. 아파트 복도,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손에 들었던 그림, 그리고 그 바닥에 떨어졌던 바로 그 리본. 그날의 비, 소리, 시선, 침묵까지 또렷하게 되살아났다. 리본에 묶인 메모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할머니, 아직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잊지 않았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보낸 사람은 서윤이었다. 그날 오후 은희는 가게 문을 열어둔 채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햇살은 잔잔하게 유리창을 타고 들어왔고 공기 중에는 갓 피어난 라넌큘러스의 향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멀리 초점 없이 흔들렸지만 마음속에는 하나의 감정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그것은 후회도 분노도 아닌 그리움이었다. 어린 시절의 지수, 자신에게 안기며 잠들던 딸의 따스한 천, 서툴지만 진심으로 썼던 사랑해요 엄마라는 쪽지들, 그리고 지금 그 딸의 딸이 은희에게 다시 손을 내밀고 있었다. 몇 분 후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들어섰고 은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의자를 가리켰다. 아이는 익숙한 듯 옆에 앉았고 무릎 위에 작은 앨범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것은 예전에 은희가 만들어주었던 사진첩이었다. 지수의 유년 시절부터 서윤이 유치원에 들어가기까지의 기록. 찢어진 페이지와 바랜 사진들 속엔 잊힌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윤은 앨범을 조용히 펼치며 손가락으로 한 장 한 장을 짚었다.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눈빛은 무엇보다 명확했다. 아이는 진심으로 할머니를 그리워했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언의 사과이자 다짐이었다. 그날 이후 서윤은 방과 후마다 꽃가게를 찾기 시작했다. 숙제를 하거나 은희를 도와 화분에 물을 주거나 그냥 조용히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은희는 말은 적었지만 아이를 위한 작은 간식이나 스케치북을 준비해두는 걸 잊지 않았다. 둘 사이에는 점점 말이 필요 없는 정서적 연결이 생겨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동네 주민들의 눈에도 따뜻하게 비쳤다. 지나가던 어르신들이 요즘 보기 드문 풍경이라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 엄마들은 저 아이 늘 밝더라며 부러움 섞인 말을 흘렸다. 어느 날 서윤은 학교에서 받은 그림, 대회 상장을 가게에 가져와 벽에 붙였다. 그 그림은 꽃을 가득 안은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벽에 걸린 순간 가게 전체가 환해진 것 같았다. 사람들은 그림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고 은희는 처음으로 손님 앞에서 웃음을 보였다. 그 미소는 오랜 시간 봉인되었던 감정을 깨뜨리는 열쇠와도 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주름 사이마다 따뜻했고 눈빛에는 자부심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날 저녁 지수는 회사에서 퇴근한 뒤 동네를 걷다가 가게 앞에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창문 너머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과 그 옆에서 가만히 어깨를 감싸고 있는 은희였다. 그 장면은 너무도 익숙하고 동시에 너무도 낯설었다. 지수는 문득 어린 시절 자신이 엄마 옆에 서 있었던 장면을 떠올렸다. 그때도 엄마는 지금처럼 등을 낮추어 딸을 감싸 안았고 항상 무엇이든 자신보다 먼저 챙겼다. 그러나 지금은 그 따스함을 다른 누군가가 받고 있었다. 지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그대로 골목길을 돌아 집으로 향했다. 그 밤 그녀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침대맡에서 어릴 적 물건들이 든 상자를 꺼냈고 그 안에는 오래전 자신이 은희에게 썼던 편지들이 있었다. 엄마, 나 유치원에서 발표 잘했어요. 오늘 엄마가 웃어서 기뻤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엄마는 내 편이야. 지수는 한참 동안 그 편지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너무 멀어져 있었지만 그 문장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꽃가게 앞에는 정갈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때 미안했어요. 진심이에요. 이름은 적히지 않았지만 은희는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 쪽지를 접어 서윤의 상장 옆에 조용히 붙였다.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누군가의 마음이 아주 조심스럽게 돌아오는 길을 찾고 있었다. 해가 떠오르기도 전 서울의 골목길은 습기 어린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은희는 꽃가게의 문을 열고 하루의 첫 향기를 맞이했다. 물을 담은 주전자를 들고 라벤더와 안개꽃 사이를 조심스레 지나며 화분에 물을 주던 그녀는 오늘따라 마음이 한없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손끝에 스치는 차가운 이슬, 아직 피지 않은 꽃본고리, 그리고 상장 옆에 붙여진 익명의 쪽지가 자꾸만 그녀의 눈에 밟혔다. 그때 미안했어요. 진심이에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너무 오랜 시간 묻혀 있었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은희는 가게 안 깊숙한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수십 년 동안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그 중간에 얇은 봉투 하나가 조심스럽게 꺼내졌다. 흰색 편지 봉투에는 펜으로 단정하게 적힌 이름이 있었다. 지수에게. 그러나 그 편지는 한 번도 전해지지 않았다. 집을 떠나던 바로 전날 밤 은희는 이 편지를 직접 딸의 손에 쥐어주려 했다. 하지만 지수의 얼굴에서 느껴진 차가운 거리감과 민준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멈추게 했고 결국 그 마음은 종이 속에 갇힌 채로 서랍 속에 잠들게 되었다. 편지지를 펼친 은희는 천천히 눈으로 문장을 따라 내려갔다. 지수야, 엄마는 네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네가 가진 모든 기회와 선택이 조금이라도 덜 무거웠으면 했어. 하지만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는 어쩌면 너무 조용히 보여줬을지도 모르겠다. 문장은 단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격렬했다. 읽는 내내 은희의 눈시울은 붉어졌고 마지막 줄을 덮는 순간 오랜 시간 꾹 눌러왔던 감정이 그 조용한 새벽 속에서 터져 나올 듯 치밀어 올랐다. 그날 오후 가게 앞에 지수가 나타났다. 손에 든 작은 케이크 상자와 단정한 셔츠 차림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 그녀는 멀찍이 서 가게를 바라보다가 한참 망설인 끝에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섰다. 은희는 그것을 창밖으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을 굳히듯 편지를 꺼내 한 장의 봉투에 넣었다. 이번에는 전하지 못한 말들이 더 이상 자신 안에 썩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그것은 단지 과거를 정리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시작이기도 했다. 그 밤, 은희는 편지를 직접 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서윤이 가장 자주 들르는 가게 안에 조그만 책꽂이 사이에 아이가 찾을 수 있을 만한 곳에 조심스럽게 두었다. 그리고 봉투 겉에는 누군가에게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라는 문장을 덧붙였다. 전해질지 아닐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결과보다 마음을 남기는 것이 중요했다. 그것이 은희가 배운 삶의 방식이었다. 상처를 주는 말보다 더 강한 건 전하지 못한 진심일 때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며칠 후 서윤은 평소처럼 가게에 들렀다가 그 편지를 발견했다. 처음엔 누구의 것인지 몰랐지만 곧 할머니의 필체를 알아보았다. 아이는 가만히 편지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고 결국 그것을 가방 안에 넣은 채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지수의 손에 그 편지가 쥐어졌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내밀었고 지수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손끝으로 봉투를 열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지수의 표정은 점점 무너져갔다. 단단했던 눈빛은 서서히 풀어졌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편지 속에는 은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문장들이 가득했다. 너는 내 자랑이었고 내 이유였어. 내가 말이 없었던 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컸기 때문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 방법밖에 몰랐단다.
지수는 어느 순간부터 더는 문장을 읽지 못했다. 눈물이 앞을 가렸고 종이는 손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 밤 지수는 아이가 잠든 방 옆에서 조용히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자신의 유년 시절 사진들, 엄마가 손수 짠 목도리, 그리고 3살 때의 발도장, 액자가 들어있었다. 모든 것이 먼지 쌓인 시간 속에 있었지만 그것을 꺼내는 순간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 기억은 너무 따뜻해서 지금의 자신이 더 차갑게 느껴질 만큼 생생했다. 은희는 여전히 꽃가게에 있었다. 그날따라 평소보다 늦은 밤까지 창문을 닫고 진열대의 화분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몸짓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다. 마치 편지를 보낸 사람이 이제 답장을 받기 직전의 심정처럼. 서울의 초여름은 꽃가게 앞에도 서서히 계절의 변화를 알리고 있었다. 매일 아침 뿌리던 물이 금세 마를 만큼 햇살은 따가웠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훨씬 가벼워졌다. 그러나 은희의 손끝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꽃 한 송이, 화분 하나, 정리된 찻잔 한 해까지 그녀는 늘 같은 마음으로 다가갔다. 변한 것은 계절이었지만 은희에게 오늘은 그보다 더 깊이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묻혀있던 감정이 천천히 길을 찾아오고 있다는 예감이었다. 오전 10시가 조금 지나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다. 문간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지수였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맨 얼굴, 그리고 두 손으로 꼭 쥔 작은 봉투. 그녀는 눈을 들지 않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고 은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말없이 주전자를 들었다. 차잎을 덜어내는 손, 물을 붓는 각도, 잔에 담기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느리면서도 분명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이제 무관심이 아니라 준비된 경청이었다. 지수는 테이블에 앉아 작은 숨을 쉬었고 은희는 찻잔을 건넨 후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그 찻잔 사이에는 수십 년의 기억이 놓여 있었다. 기쁨도 상처도 오해도 후회도 모두 그 안에 녹아 있었다. 지수는 말없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은희가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과 아이 시절 지수가 엄마에게 썼던 쪽지 몇 장이 들어있었다. 엄마는 나의 봄이야. 엄마 없인 잠 못 자요. 지수는 더 이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종이 위에 담아 되돌려주고 있었다. 그 순간 은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는 않았다. 그녀는 딸의 마음이 돌아왔다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 어떤 사과보다, 그 어떤 설명보다 이 조용한 자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수는 잔을 들었다. 그 작은 움직임에 담긴 용기는 분명했다. 그리고 은희도 잔을 들었다. 그렇게 두 여인은 말없이 같은 찻잔을 함께 마셨다. 그것은 reconciliation이 아니라 이해의 시작이었다. 그날 오후 꽃가게 앞에는 작은 간판이 새로 걸렸다. 연, 약속의 꽃. 은희가 오래전부터 고민하던 이름이었다. 연이라는 글자에는 연결, 인연, 연대의 의미가 모두 담겨 있었다. 그 이름 아래 아이들은 줄을 서서 화분을 구경했고 어른들은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동네에서 점점 이 가게는 단순한 꽃집이 아닌 마음이 모이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말이 적지만 누구보다 많은 것을 바라보는 한 여인이 있었다. 서유는 그날도 학교가 끝나자마자 가게로 달려왔다. 가방을 내팽개치듯 놓고 은희를 꼭 껴안았다. 은희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가게 유리창에 비쳤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지수는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은 처음처럼 무겁지 않았고 어깨는 조금 펴져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다시 걸어가야 할 길을 찾은 듯한 표정이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기 전 은희는 찻잔 2개를 다시 닦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그 앞에 작은 화분 하나를 놓았다. 화분 속에는
이제 막 피기 시작한 노란 민들레 한 송이가 흔들리고 있었다. 민들레는 화려하진 않지만 어디서든 피고 아무리 밟혀도 다시 일어나는 꽃이다. 은희는 그 꽃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충분하다. 나는 내 자리를 지켜냈다. 그녀는 다시 가게 안 깊은 곳으로 들어가 전등을 끄고 창문을 닫았다. 거리는 조용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서울의 어느 작은 골목에 한 여인의 침묵이 또 하나의 이야기를 끝내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진 사랑, 사라진 줄 알았던 마음이 다시 피어나는 계절. 꽃은 피었고 사람은 달라졌고 삶은 계속되었다.